네, 서울살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공공님, 소조이님 모셨고요. 오늘 게스트로 중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현님 자기소개 셀프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요? 공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현이라고 합니다. 중현님은 저희 그때 저번 방송 때 헤이그라운드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거기서 HNAT 거기서 리더를 맡고 계시고 저희 서울살롱 도움을 주실 분이라 초청을 해서 저희 방송 분위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여기는 이제 공공님이시고 여기 네. 소조이님이시니까 이름 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형훈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근황 토크 그쵸. 한번 시작- 때가 됐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유튜브에 채널을 그러니까요. 개설해서 네. 이제 막 해보고 있습니다. 해양 유튜버 해양? 스킨스쿠버 하시고 아니에요. 그거는 여행 때만 가끔 하는 거고 음. 이제 평소 위주로 올려봐야죠. 앞으로 뭐 어떤 콘텐츠 하실 생각이세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찍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카페 가서 작업하는 거 위주로 있고 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예전에 형원님이랑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쵸. 그거는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일상 위주로 계속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저번에 회의를 했잖아요. 음. 근데 죄다 유튜버여가지고 다 카메라 들고 하니까 서울살롱 유튜버가 많구나. 유튜브랑 저희 서울살롱도 이제 유튜브 이제 좀 계속 도전해봐야 되니까 연계해서 다 같이 뭔가 콜라보레이션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저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그죠. 끝물 끝물. 뭐라 그러지? 끝물. 끝물. 어. 네. 끝물이에요. 소조연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저는 지금 집에 이제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완전 초미니멀리즘 해가지고 누구 그 개그맨 이성미 씨가 제가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송은이랑 김숙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성미 씨인가 그 개그맨이 있는데 자기는 지금 당장 쓰는 분들 물건만 집에 놔둔대요. 집에서 물건을 쌓아두질 않고 어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정도로 물건이 되게 최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물건을 좀 버려야겠다 해서 의외로 버리고 나면 되게 시원해요. 되게 기분이. 그래서 요즘 계속 물건을 버리고 있어요. 집에서. 신기하네요. 그럼 주워 갈까요? 많이 버리셨어요? 뭐 버리셨어요? 주로 거의 옷이죠. 아. 옷 되게 많이 버리고 그리고 그냥 뭔가 의미 있어서 남겨둔 기념품들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버리고 혹시 모르는 것들은 일단 다 버렸어요. 거의. 네, 획기적인 버리고 일이네요. 그러게. 옷 그렇습니다. 맨날 버려야지 하다가 언젠가 작업복으로 입을 것 그러니까 같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런- 집에서 입으면 되지 않나 이러면서 네. 놔두고 이런 것들 그냥 싹 다 버렸어요. 계속 버리고 있어요. 중현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 주 회의에 나왔던 주제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12월 초에 HNT에서 네. 하는 플리마켓 지금 네, 이제 공연자들 섭외하고 뭐 이제 셀러들 섭외하고 뭐 그러고 하니까 한 주가 끝났네요. HNT면 저희가 아는 그 흐앤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에? 아니지. 아니요. 아니, HNAT 저희가 간대. 저희 네, 아. 이번에 H&M 말고 맞아, H&M 지담을 생각했어. 네. 아 그렇구나. 네. 흐음은 그게 뭐예요? H&M. 우리 브랜드. 저희는 H&M. HNAT입니다. 아 네. 한 번 더 언급하시라고 제가 한번. 네. Here Now and Then. 뭐 청취자분들은 지금 듣는 와중에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한번 짚고 가자면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도 지금 꾸준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29일에 그 예정되어 있는 행사가 성수취담이라는 행사예요. 그래서 성수에서 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살롱을 하고 뭔가 창작물을 내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HNAT의 리더로서 중현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거고 아마 계속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될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번째 주제예요. 좋은 뭐뭐란 무엇인가의 5번째 주제고 오늘 나눌 주제는 좋은 이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별이라는 거는 저희 방송 전에도 얘기했는데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뭔가 나 자신과의 이별일 수도 있는 거고 가족, 연인, 친구 종류가 되게 많을 텐데 이별의 종류에는 어떤 다양한 종류가 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종류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별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표준 국어대사전으로는 서로 갈리어 떨어짐 이런 그냥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다 이런 걸로 나오길래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제가 했던 이별을 쭉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이별. 뭐 사람이랑 떨어지는 거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하다가 끊는 거 다른 거는 주식 투자를 몇 번 해보다가 이제 손절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 뭐 그런 거가 이제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상황적 타의에 의한 이별. 뭐 살던 집을 이사를 가야 될 일이 생기거나 학교가 뭐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고 대학교도 졸업을 하면 더 이상 다닐 수 없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회사를 다니던 곳을 그만두면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별하는 거 이거는 거의 주로 친구 사이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실 때 페이스북 끊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진짜 새로 나온 이별의 유형인 것 같아요. 언팔이란 말이 있잖아요. 탈퇴하고. 중현님은 이별의 종류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일단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저 찾아본 거 이제 서로 헤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경우의 수를 좀 잡아봤는데 1대1의 경우나 1대 다수의 경우 그리고 주체가 나냐 객체이냐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는 대상인지 내가 그러니까 이별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따라서 능동이랑 수동 형태 그래서 그러니까 수동 형태 중에 뭐 가장 강한 거는 이제 거의 가장 강제성이 가장 강한 건 사별, 죽음 이런 그렇죠. 경우가 돼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군대에서 전역을 하면은 다수와 1의 헤어짐, 이별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경우의 수에 좀 입각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경우의 수 하니까 일단 4가지, 그러니까 1대1 나냐 너냐 그리고 다수의 경우 4가지랑 강제성 유무에 따라서 또 4가지 이렇게 나와서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긴 헤어지는 게 꼭 하나하나일 경우는 아니니까 네. 나랑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다수라고 생각한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소주현님은 이별의 종류 어떤 거? 전 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좀 약간 물리적인 이별과 정서적인 이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누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졸업을 하거나 어디를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들. 근데 항상 물리적인 이별을 더 수반하는 게 전 되게 더 강렬하게 남잖아요. 그리고 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물리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이별을 하는 경우가 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손절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2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별의 종류라고 생각해요. 제일 크게 봤을 때. 물리적이랑 심리적이랑. 그렇죠. 저는 이별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이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별이란 단어는 사실 인간관계 사이에서밖에 잘 연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내가 뭐 운동과 이별을 잠깐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별은 뭔가 끝이 나서 더 이상 안 되는 거가 이별이란 느낌이어서 죽음으로 인한 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연인 사이에서 이별이라든지 저는 이별이란 단어 하면 사실 인간관계에서만 좀 국한돼서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뭐 물질적인 거랑 이별이라는 거는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고 재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잠깐 군대에 전역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의 특수한 그런 관계는 좀 없어지지만 그 사람과 나의 뭔가 이런 건 지속되기 때문에 조금 이별은 뭐 죽음으로 인한 이별 아니면 연인 사이의 이별이 저는
그게 제일 그죠. 많이 떠올랐고 바로 떠오르죠. 네, 그런 게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사실 질문 자체가 종류를 여쭤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쵸, 머리로 그쵸, 들린 그쵸. 거지. 맞아, 자연스럽게 다 사람으로 네, 생각이 그쵸. 되긴 해요, 네. 확실히. 뭔가 내가 뭔가 운동을 안 해라고는 얘기해도 운동을 한다 이별했어 이렇게 얘기 잘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별의 경험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는 만큼만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패스하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연인 간의 이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사실 카카오톡으로 헤어짐을 통보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선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상대방이 예의가 없다라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없던 건데 그쵸. 맞아. 요새 나온 거고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이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무례한 이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유 자체가 이별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뭐 만나서 또는 최소한 전화는 이제 온도가 전해지잖아요. 그 사람의 그 어떤 분위기나 그런 온도가 전해지다 보니까 헤어지더라도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 텍스트로 헤어짐을 통보받았을 때는 사실 그게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게 좀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다. 네. 저는 사실 그 연인 사이의 이별도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은 딱히 없었어요. 뭐 군대 갈 때 헤어진 거 그런 거 말고는 근데 그것도 인상 깊었던 건 아니고 사실 뭐 앞으로 더 많은 이별을 겪을 테니까.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좀 오늘 주제가 이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또 그래서 그 제가 요새 동문회 활동을 조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문회 뭐 교장 선생님 모시고 식사도 하고 동문들 모여서 어떻게 동문회를 꾸려갈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핵인싸. 와. 근데 이제 저보다 2살 아래인 친구가 그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유 모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오늘 아침에 떠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오늘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그 얼굴도 잘 몰라요. 사실 어릴 때 중학교니까 어릴 때 보고 이름만 알고 존재만 알았는데 뭔가 저희 죽음 얘기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뭔가 그 가족에 대한 연민도 들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연민도 들고 동정도 들고 하면서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제일 충격적인 거는 그런 죽음들이었어요. 또 중학교 때 후배가 지금 2명이 지금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고 아직까지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 건강하셔가지고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없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잘 알던 사람이 그나마 좀 알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이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비슷한 연령대라서 더 그쵸. 그렇겠죠. 예상 그치. 못했잖아요. 그쵸. 이 어린 나이에 죽음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네,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뭐 90, 100세 드신 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제든지 네, 데뷔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네. 준비를 할 텐데 갑작스러워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라는 게. 맞아. 네.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주님은 뭐 있을까요? 저는 뭐 연인 간의 이별은 거의 다 항상 무난했었어서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죽음을 경험한 게 키우던 강아지, 처음 키운 강아지가 그랬던 게 그때 이제 무언가에 내 옆에 있는 정서적으로 연결된 무언가가 죽은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대학교 가기 전에였으니까.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제일 남는데 사실 그때는 좀 뭔가 실감이 안 나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직 기억나는 게 그 영정사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아직. 아, 그쵸. 네. 근데 그 장례식 태어나서 그런 장례식을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갔는데 그 친구의 영정 사진이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 거예요. 미처 데뷔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직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더 그래가지고. 슬프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는지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친구 사진만 다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근데 되게 슬펐던 거는 그때는 한 몇 달 동안은 뭔가 그 친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제 내가 되게 대신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랬는데 다 잊혀지더라고요. 서서히. 예, 그게 조금 그 이후에 그 감정이 더 기억에 남아요. 지금. 어린 나이일 때 죽음을 맞이하면 더 슬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거고. 슬픔보단 거의 충격에 가까운 그쵸, 감정이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저도 의경 생활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광화문에서 엄청 많이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근무할 때는 세월호 천막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근무를 하면 맨날 밤에 이렇게 2시간 동안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으면은 가끔 밤에 센치해지면 눈물이 많이 나고 실제로 거기서 많이 우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랬던 것 같네요. 공공님 어떻게? 저는 조금 다른 점은 어릴 때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이제 5학년 끝나고 겨울방학에 이사를 해서 서울로 왔는데 그때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친구들과 이제 거의 반강제로 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는 것도 굉장히 늦게 알았고 그 당시에는 뭐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치.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뭐 전화번호가 바뀌니 맞아. 막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것도 몰랐고 저희 때는 연락하는 유일한 수단이 버디버디였거든요. 버디버디 아이디 바뀌면 이제 없는 거예요. 맞아. 뭐 모르는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생리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사를 해서 뭐 이렇게 지내다가 어떻게 한번 그 예전 동네 친구들이랑 만나게 돼서 그때도 근데 뭘 몰랐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보면 되는 줄 알았어. 전화해서 뭐 내가 가든 니네가 오든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하나둘씩 이사도 가고 뭐 집도 바뀌고 번호도 바뀌고 하니까 그때 친구들을 거의 다 잃었죠. 그게 가끔씩 좀 생각이 나요. 뜨문뜨문. 되게 기억에 되게 크게 남았나 보다. 그 어릴 때 놀던 친구들 얼굴이 다 아직도 되게 생각이 나요. 그 당시 그래요? 얼굴들이. 지금 근데 마주치면 다 남이 되지 않을까요? 거의 남? 그쵸. 근데 이게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핸드폰이 핸드폰을 쓰고 이제 SNS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전화 까는 건 이별이라고 그쵸. 생각하지 않을 의지만 있으면은 네. 그렇겠죠. 좀 되게 그거 양상이 완전 달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저희가 다음 질문에 사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번호가 막 바뀌고 전학을 가면 아예 남이 되지만 지금은 SNS 통해서 그 삶을 계속 엿보잖아요. 계속 그쵸. 뭐 먹었는지도 보고 걔가 뭐 했는지도 보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보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 본 것 같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요즘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사회적 연결망이잖아요. 네. 이런 게 물리적으로 이별이 있다 하더라도 방금 말한 것처럼 서로의 일상을 확인하면서 언제나 연결되어진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별이라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한 단어인가? 실제로 있는 거 죽음을 제외하고서요. 관계에서 이별이 있을까? 심지어 전 애인이 어제 뭐 먹었는지까지도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도 너무 쉽고 이거에 대해서 요즘 이별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고서 차단을 해도 사실 마음 먹고 보려는 사람은 그쵸. 뭐 친구 거든 뭐 어떻게든 그쵸.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마음 먹으면 다 찾을 수 있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좀 애매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질문 받고 이게 이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나? 그러니까 서로 그 아까 사전적 정의가 서로 헤어지게 하는 현상 이렇게 했는데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화나 아니면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약 만나서 헤어지는 친구라고 하도 마주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뭐 이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약간 그런 거. 네, 좀 헷갈렸어요. 이 질문 받으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리 닿아 있어도 정서적인 교류가 더 이상 없거나 서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언제 한번 보자 이런 말들도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은 그 뭐 실제로 볼 수 있든 없던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뭔가 동의하에 이제 우리는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헤어진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별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트워킹이라는 단어는 이별이랑 정반대되는 단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한데 연결망이 좀 더 끈끈해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포맷이 갖춰져 있으면서 이런 사회가 도래하고 나서 오히려 개인은 고독한 개인이 더 많아졌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 볼 수 있지만 연락을 잘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연락을 끊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카톡이 예를 들어서 왔어요. 근데 그 카톡을 내가 답을 안 해요. 그럼 사실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단절된 그쵸.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려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최소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다가 이 말에 대답하기가 싫다고 끊지 않잖아요. 어쨌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카톡으로 왔어요. 그럼 그거를 읽고 싶든가 안 읽고 싶든가 오랫동안 방치를 해둠으로써 내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뭔가 연결이 끈끈해졌고 더 쉬워졌는데 더 끊어지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다양한 각도의 해석도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카톡 이별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대한 그 관계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벼운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거 아닐까 싶네요.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카톡 이별을 통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단 한 번도 이별을 먼저 얘기해 본 적 없는데 그래요? 카톡으로 받은 적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일단 헤어짐을 통보를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냥 뭐 잡거나 뭐 그럼 다시 연락을 하거나 뭐 그 사람을 뒤져보거나 이런 건 단 그런 거 없이 완전 그냥 끝이라서 쿨한 이별. 그러니까 내가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끝이라는 걸 아니까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저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 걸로부터. 다른 분들도 좀 쿨하게 이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구질구질? 네. 구질구질 타입. 중요해요. 저 굉장히 쿨합니다. 정말요? 네. 구질구질.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구질구질이 쿨이. 쿨. 이거 쿨삼. 모르겠어요. 이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별하는 게 되게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힘들죠. 정말 힘든 맞아요. 일이고 그거를 카톡으로 하는 건 그래도 저희는 이제 어릴 때는 휴대폰 없이 막 집 전화해서 누구 친구인데요, 누구 있어요. 이거를 하던 세대라서 뭔가 예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 그래도 맞아. 최소한 전화나 만나서 얘기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맞고 전화로 얘기하고 나면은 카톡이 이제 갑자기 편지가 되죠 이제. 그죠. 이렇게 네. 화면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평소에 한두 문장 쓰던 게 갑자기 이제 맞아. 편지의 용도로 변경이 돼서 그게 막 주고받고. 저는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카톡, 뭐 메시지로 이별 통보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해본 적은 있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것 같고 쿨하게 책임 전가. 그러고 이제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원한 만남이 있을까요? 만나면 이별한다라는 게 공식처럼 되기도 해요. 가끔은. 근데 경우의 수 좀 많지 않아요? 가령 제가 이거 좀 생각해봤는데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어떤 뭐 예기치 않은 뭐 사고 같은 걸로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 철학적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내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시작과 끝을 같이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체가 경험한 이별은 없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별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맞네요. 그렇네요. 영원한 만남이네. 다른 분들 영원한 만남. 저 먼저 말하자면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있잖아요. 허구 인물 있잖아요. 허구의 인물.
만화 캐릭터 스파이더맨. 제가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요. 근데 전 죽을 때까지 스파이더맨과 이별할 일이 없어요. 뭐 저작권과 판권이 존재하는 이상 뭐 언젠가 또 다른 스파이더맨을 만날 거고 뭐 내가 만약 팬심으로 동경하는 대상이 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 속의 인물도 가능할 것 같고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위인이라든지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항상 나의 롤모델이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이별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항상 귀감이 되고 하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전 이거 보고 그 원피스의 그 대사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사람이 잊혀질 때 그게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내가 기억을 하면 어쨌든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뭐 그냥 이별이 아니지 언제든지 내가 기억을 떠올린다면은 그거는 이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완전한 이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헤어짐은 있어도 네, 기억에 남는 이상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번에 행사 준비하면서 영화를 보고 나누는 행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본 그 정한 블랙미러라는 시리즈 중에 한 에피소드가 제가 가진 그 사람의 기억과 그 사람 내 속에 있던 그 사람의 기억을 복제를 해서 인격체를 만들어서 그 인형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 맞아. 근데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선택지와 언어 습관과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치. 그래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그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그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그런 해석도 가능해가지고 저는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서 그게 돌아올게라는 에피소드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이어서 하자면은 이게 뭐 영원한 만남이든 죽음에 의한 이별이든 이 만남과 이별 자체에서 영원한지 아닌지를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고 따지고 이런 것 자체를 좀 부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그냥 때가 되면은 숟가락 잡아서 밥 먹고 숟가락 놓고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만남과 이별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별이 없어도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나올 거예요. 이별이 있어야죠. 있기는. 법적으로도 그러네요. 이혼이라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평화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별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만나는 동안 연인 간에는 더 그 사람에게 충실하고 애정을 쏟아야 되지 않나라는 좀 결론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언젠가 이별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정하고 더 열심히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언제나 그걸 대비를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조절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언젠가 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자. 맞아. 그런 생각을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바뀐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은 항상 부모님 보면 들거든요. 어쨌든 높은 확률로 저보다 먼저 떠날 텐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뭐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항상 자괴감이 너무 막 들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뭐 연인 간에 막 하더니 계속 친구 효자 코스프레 장난 아니신데.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최근에 들어서 이것도 최근에 뭐 나온 말인데 손절이라는 말 있잖아요. 손절 너무 쉬워졌어요. 저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 올해만 손절을 4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할당량이 다 돼가지고 내년부터 손절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에 대해서 손절이란 말이 생기고 나서 물론 옛날에 그런 형태도 있었겠죠. 너무 가벼워진 관계가 되지 않나요?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손절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뭔가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데 그게 애매해서 이제 계속 두고 보다가
이제 너 안 되겠어 그냥 빠이빠이 그쵸, 하고 그쵸. 그게 그런 손절인 거죠? 그런 거겠죠 뭐. 큰 썸이 있을 수도 일단 있고.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네. 손절 정의들. 그러니까 이게 주식거래에서 쓰는 말이죠. 그쵸, 주식거래에서 빠지는 거.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이제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판다는 의미. 그러니까 주식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쵸. 이거를 저희 지금 사람, 그러니까 인간 세계로 이제 비추어 보면은 이 사람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더 뭐 아프거나 아니면 더 뭐 내 기분이 나빠지기 전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라고 좀 정의하면 괜찮지 않을까. 손절에 대해서.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네, 그러니까 더 뭔가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네. 제가 한 손절은 좀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이후에 뭐 그런 거보다도 그냥 싸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이런 행동과 이런 언행 습관과 뭔가 그 사람의 선택들이 너무 제 가치관과 안 맞을 때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 없어도 난 잘 살 것 같은 마음에 손절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방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게 딱 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말자 이런 게 딱 있어요. 선언적인 게. 아 그거보다는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판 싸우거나 아 다투로 인한 아니, 꺼져라 너 필요 없다. 거절아.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암묵적으로 서로 손절이 동의가 된 상태면 서로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이제 카톡 삭제하고 뭐 인스타그램 언팔하고 이제 일련의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SNS 너무 정말 유치한데 죄송해요. 너무 유치해서 죄송한데 일련의 작업들이 있어요. 귀엽네요. 그런 거 하고 차단하고 아유, 뭐 하고 그런 거죠. SNS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야 이제 그만해 하고 그 순간 했는데 딱 봤을 때 약간 아 진짜 그만하는 거구나 이런 또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별게 아닌데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을 그쵸 만들어버려요. 맞아 뭐냐, 스윙스랑 제키와이가 서로 언팔을 했대요. 그런 거 보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건데 다시는 만나지 못할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더라고. 어색하고 너 그때 언팔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고. 네가 먼저 했잖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네가 아니에요? 해서 했는데 뭐 이런 거 옛날에는 그거 싸움 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다시 잘 지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쌩까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저는 이별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썸이랑 비슷한 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썸이랑 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어떤 단어로 정의하면서부터 그 관계가 어떤 단계 중에 하나로 딱 정립이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는 썸이 없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프리하셨나 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 사람의 어느 진짜 3번까지는 진짜 뭐 하는데 그 이상을 내가 3번까지 봐준다는 건 좀 그런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이 선을 넘으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원하고 싶어도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된다는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화해를 하고 싶어도 내가 예전에 그 사람을 예전에 그 관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했던 손절이라기 하긴 좀 그런데 연락을 좀 이렇게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같이 좀 봉사활동도 하고 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그 애인이 너무 비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타인이 이별을 간섭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별을 했는데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냥 만나서 끝이 아니라 이 여자애는 이런 남자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거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헤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손절이라는 게 저한테는. 썸 얘기하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중현님은 썸이 언제 생긴 것 같아요? 썸이란 네, 썸이라는 그런 관계적 정의. 관계적 정의. 네. 비슷한 유형은 옛날부터 있었겠죠. 저는 뭔가 부작용이 있어서 썸이 생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연락을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남자가 보통 남자가 고백을 많이 하니까 남자가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나는 너 좋아한 거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지금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다음 경험.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뭐 부작용이 생겨서 맞아요. 우리가 썸인 거를 이제 뭐 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죠. 영화를 단둘이 보면 썸이다. 뭐 잘 자 인사하고 뭔가. 잘 잤어 인사하면은 네. 썸이다. 이런 게 되면서 고백했을 때 차이는 아픔을 덜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든 그러니까요. 그런 거긴 하죠. 테스트지 같은 거. 이게 뭔가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관계인가? 이게 사실 썸이란 단어가 최근에 뭐 10년 안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우리 과거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있었겠죠. 뭐 읍내를 같이 나간다던가,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신다거나, 뭐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항상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항상 그 썸이란 호감을 서로 호감을 갖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뭐 최근에 그 단어가 만들어진 것 뿐이지 않나. 현상에 대한 좀. 정의가 나중에 요새 생긴 거지. 뭐 썸이란 게 사실 썸씽에서 오지 맞아. 예, 왔을 테니까 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 소유 정기구가 해가지고 아닌가요? 그게 시작은 아니지 아니죠. 않을까요? 원래 있던 단어죠. 그래요? 네. 원래 있으니까 그 노래에서 차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좀 말하기 애매하니까 대명사 하나 쓴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something 뭐 누군가 something이 있었어. 아니 실제로 그 말을 썼을 걸요. something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줄이기 좋아하니까 그 썸만 남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그 관계를 이렇게 명명하면서 네. 뭔가 그 관계에 들어가면 그 관계를 철회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뭐요?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첨언하면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귀었다고 말하기 애매하니까 something이라는 말로 대체했지 않. 그 안전장치.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썸 끝났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썸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끝난 썸남 뭐 그래요?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손절 같은 거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손절했다가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그 테마 하면서 계속 늘 똑같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좋은 이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 나누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질문 보고 그냥 쉽게 세상에 없는 거 이렇게 쓰고 말았는데 근데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의미가 사라져서 필요가 사라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는 거. 이 이별이 그나마 제일 서로 상처 안 받고 그냥 무난하게 좋은 이별이지 않나. 서로 헤어지고 연락 안 하고 잘 살면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뭔가 죽음 때도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던 건데 뭔가 서로 간에 뭔가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만의 관계에서 이별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좋은 이별이라 생각하는데 타의에 의해서 이별되는 거 있잖아요. 뭐 살인을 통한 내 가족과의 이별이라든지 뭔가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괜찮고 이 사람도 나의 관계가 괜찮았는데 중간에 어떤 낀 사람의 뭐 이간질로 통한 이별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이별인 것 같고 그것 외에 모든 뭐 연인과 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행복한 추억만 남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 당시에는 슬프지만 부모님이 영원한 것보다 언젠가 떠나야지 맞는 거고 그게 그 사랑이 이제 받았던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자식한테 가는 거에 맞으니까 자연의 순리에 맞으니까 그것도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타의에 의한 이별만 아니면 다 좋은 이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주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좋은 이별이라고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별까지의 과정을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맞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별 이후에가 더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이별을 남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현실을 직시할 때 그때가 이제 이별의 정말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별을 받아들일 때. 네.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별이 많지 않지 않나요? 적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좋은 이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별이라면 좋은 이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중현님은 좋은 이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좋은 이별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이별에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게 되면 사실 생기는 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라는 의미랑 좀 생각을 해보면 손절이란 거는 내가 더 뭔가 피해를 보거나 아파하기 전에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가진 자원을 그러니까 연인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 시간과 뭐 내 돈과 내 모든 마음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이별의 가장 긍정적인 거는 뭔가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 빨리 잊는 이유가 하루라도 빨리 잊어야 하루라도 빨리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맞아. 더 빨리 나아지기 네.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 네. 노하우 있으세요 혹시? 빨리 잊는 노하우? 전 잘 못하겠더라고요. 노래방에 간다던가 뭐 이런 슬픈 노래를 계속 네. 듣고. 근데 제가 소주 슬프지 한 잔. 않은 건 아니에요. 슬프지 않은 건 아닌데 그냥 뒤를 안 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괜히 더 찾아보거나 막 이렇게 마주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실컷 뭐 힘들어 하다가 그러니까 털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앞만 보고 그냥 진짜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좀 더 빨리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성격 때 한번 얘기했던 거긴 한데 네. 가장 그 뒤끝이 없는 그 성격이라고 하시지 않나요? 뭐 조금 매정하다고 하셨나? 타인이 봤을 때? 전 성격 때 그때 안 나왔었는데. 아 그랬나요? 네. 근데 듣긴 들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뭔가 이별을 해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가 무슨 말이에요? 느낌이 내년인가요? 느낌이 뭔가 손절도 해도 뭔가 쿨하게 이렇게 금방 잊으실 것 왜냐하면 같고. 제가 항상 그 관계에 있을 때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거든요. 항상 친해지는데도 오래 걸리지만 일단 친해지고 나면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후회하지 않는 관계? 그쵸. 네. 후회 안 하려고 하는 네, 안 것도 하려고. 있고. 네.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별에 대처하는 자세? 뭐 네. 영화 있었나? 뭐가 있었나요? 뭐 책이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네, 자세인가? 자세, 뭐 네. 같은. 리쌍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노래방에 가신다고요? 오랜만에 얘기를 하시는데 홍코노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혼코노. 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저는 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집중할 대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됐을 때 더 일을 하고 개인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생각할 시간 줄이는. 네, 아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후폭풍은 남으니까 최대한 다른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일을 하면 연락이 계속 오잖아요. 거래처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폰을 들어본다는 의미는 뭐 예전에 연인이었다면은 이제 카톡이 온다던가 막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거 일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 노하우네요, 노하우. 저도 비슷해요. 집중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상을 뭐 일이든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뭐 집안 정리든 그런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가 사회에 있으면 되는데 전 군대에서 이별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거기 제일 많은 게 생각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할 일은 생각밖에 없어요. 뭘 해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진짜 군대에서 조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방송 마치기 전에 잠시 저희 홍보 타임 한번 갖고 가죠. 좋습니다. 중현님이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행사? 이번 행사요? 네. 이렇게 저한테 넘기시나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이번 행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한마디씩만 저희 같이 기획에 참여했으니까. 일단은 큰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HNT라는 곳은 그 서울 헤이그라운드 서울습점 10층에 있는 라운지고요. 거기서 이제 서울살롱 팀이랑 이제 뭐 매달이 될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성수치담이라는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같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보고 영화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하는 행사를 만들려고
저번 주에 저희가 다 같이 얘기했죠. 시간이 촉박하긴 해요. 네. 이거 지금 녹음 날짜 기준으로 2주니까 맞아요. 네. 이거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일주일 남은 일주일 거네요. 조금 더 남은 상황이어서 근데 오늘 회의를 했는데 되게 잘 재밌을 것 같아요. 엄청 그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좀 늘 불안하더라고요. 항상 행사하기 전에 저는 엄청 불안합니다. 이게 잘 될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뭐 더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일단 뭐 항상 뭐 사교 모임은 해서 항상 대화하고 그거를 뭐 기록으로 남긴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실 뭐 화면에 글을 쓴 적은 있었죠. 드래프트 때 글을 쓰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헤어지는 모임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다고 해서 서울살롱은 특별하니까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실제로 영상화를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겠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명 모집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이그라운드 10층에서 거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같이 영화를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저희 블랙미러 중에 한 편을 볼 거예요. 그 소재를 이용해서 팀을 나눠서 저희 서울살롱 그 모든 패널 분들이 각 조의 호스트가 돼서 한 5-6명씩 조를 이뤄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롱을 저희가 하듯이들 질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봤던 블랙미러 소재가 대부분 그 공상과학이거나 뭐 가상현실, AI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영화여서 그 소재를 착안을 해서 조별로 시놉시스를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놉이 한 6개 정도, 7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 중에 1등 시놉시스를 뽑아서 단편 영화 제작하는 그 팀에게 맡겨서 영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신기하겠죠. 특별한 경험이에요. 특별한 경험.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안해요. 이게 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또 그냥 영화만 보고 이야기만 나누면은 심심해 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케이터링과 네, 케이터링 뭐 준비해서. 음료나 맥주도 드실 수 있게 다 해놨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그 행사는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항상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공간을 완성시키는 건 사람이니까. 맞아. 네. 구성되는 사람이 인원수보다도 뭔가 밀도, 저희 항상 추구하는 게 밀도 높은 만남이기 때문에 밀도를 어떻게 최대한 높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지금 만들고 있고 개요도 짜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려요. 각자. 그럼요. 두당 뭐 한 20명씩 그러니까 네, 어떡하고 벌써 홍보를. 80명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영상화까지 이루어지면 그거를 이제 상영회를 가져서 이게 모인 사람들이 같이 보는 시간까지 조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를 뭐 각종 공모전이나 여러 가지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수치담 11월 29일 저녁 7시에 헤이그라운드 10층 HNAT에서 열립니다. 어제는 서울살롱에서 열심히 준비한 콘텐츠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너무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